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는 못 갈 것 같지만 최대한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8페이지에 6번 과세 대상부터 보면 돼요.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은 좀 들러리 같은 문제들이고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죠. 과세 대상. 24번 문제부터 보시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거 뭐 아시죠? 4번에 용역의 수입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세 대상입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입니다. 그러면 재화의 수입은 아까 보셨듯이 소비지급 과세 원칙 때문에 재화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된 거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리고 재화의 공급이랑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25번 문제 보시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찾아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다 읽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다 판매잖아요. 1번에 뭐 판매하면 재화의 공급이겠죠. 그 다음은 2번. 2번 중요합니다. 25번에 2번. 이게 읽어보면은 가공계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5번에 2번 보시면. 근데 이 가공계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화도 되고 용역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데, 그럼 2번은 왜 이제 재화의 공급이 맞냐면, 여기서는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이것만 표시할게요. 25번에 2번. 이거는 진짜 말장난 치기가 좋아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공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재료를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에 상관없어요. 몇 퍼센트 상관없고 부담을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면 1g이라도 내가 부담을 하면, 재료를 부담을 하면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재료 부담을 안 하면 진짜 재료를 상대방이 다 주고 나는 그냥 만들어주기만 하는 거니까 용역의 공급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공계약은 재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고 있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예외 같은 느낌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한번 이거랑 비교해서 그걸 생각해 보세요. 건설업. 건설업은 내가 뭐 재료를 사서 만들 수도 있고 재료를 받아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이에요. 재료 부담 여부 상관없어요.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이거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데 다르니까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25번에 2번은 중요한 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에 3번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교환만 표시하시면 돼요. 25번에 교환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교환은 물물교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고 내가 뭔가 받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재화끼리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때 물건을 파는 걸로 봐요. 서로. 그래야 부가세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맞는 겁니다. 내가 재화 주고 재화를 받았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재화를 줬죠. 그러니까 그 재화는 판 걸로 보는 겁니다. 교환도 부가세를 걷는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은 4번인데 요거는 이제 밑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름만 봐놓을게요. 공매, 경매 이 정도만 보고 아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26번으로 가볼게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건 살짝 뭉뚱그려 놨습니다. 이게 26번에 1번은 밑에부터 좀 봐야겠는데,
27번을 좀 먼저 볼까요? 27번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공급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씩 좀 보면은 그 1번에 부동산의 담보 제공 있죠. 27번에 부동산의 담보 제공. 이 말은 내가 담보로 제공을 한다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혹시 내가 돈을 안 갚으면 이 건물 팔아라. 이게 담보죠. 그러면 담보를 제공한 것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해당하는 거 찾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랑 연결하실 게 뭐냐면 26번에 1번 있죠. 26번에 1번.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됐죠. 그럼 이게 27번 1번에서 26번 1번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빚을 안 갚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야 그거 담보 팔 거야 이러겠죠. 그럼 그걸 진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판 게 맞지. 그게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27번은 1번을 하나 봤고요. 아닌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아닌 거. 그 다음은 2번.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승계한다. 지금 아래 답을 보시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이렇게 나오죠. 포괄 중요합니다. 포괄. 이거를 그 흔히 사업 포괄 연도라고 하는데 이거 그 어떤 느낌은 주변에 많이 보실 텐데 저는 그 작년부터 스터디 카페를 좀 전전을 많이 했는데요. 가보면 막 사장 바뀌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스터디 카페는 그대로 있고 그 물건도 그대로 있고 예를 들어 알바 있으면 알바도 그대로 있고 사장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업 포괄 연도예요. 전부 다 넘겼잖아요. 사장 빼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얘는 왜 재화의 공급을 안 보냐면 부가가치세가 너무 비싸서 그냥 그게 묶여버리니까 아닌 걸로 봐주는 겁니다. 그냥 부가세 내지 말라고. 예외도 있긴 한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가 아니라 포괄로 해라 이거죠. 다 넘겨라. 다. 그 다음 27번에 3번 사업용 자산을 여기서 물납만 표시하면 돼요. 물납. 제가 알기로는 뭐 여긴 지방세법 나오는데 물납이 허용되는 거는 상속세만 있다고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아빠가 있고 내가 있어요. 내 아빠는 부자고 나는 거지야. 그럴 수 있겠죠? 내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지병으로. 그러면 나는 아빠가 갖고 있는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속으로. 근데 나는 상속세 낼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아빠 아파트를 그냥 세금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납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가 판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금 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물건으로 낸 거는 판 게 아니다. 세금을 낸 거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4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4번은 수용 있죠. 수용이랑 공매 이렇게 있는데 수용은 그 땅을 사들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빠도 당했는데 저기 담양에 담빛 문화지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땅을 싹 사들여가지고 논밭을 새로 딱 그 전원주택 지을 수 있게 구획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때 땅이 팔려버린 거예요. 10만 원에 팔렸는데 평당 지금 200대거든요. 그게 수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땅을 평당 10만 원에 팔았는데 이제 그건 판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가세 내지 마라. 어차피 토지는 면세긴 한데 건물 막 이런 거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쨌든 수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이게 아까 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25번에 4번 이게 좀 자세한 내용인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체납자들 있죠.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TV 같은 데서 안 보셨어요? 집 문 따고 들어가서 막 돈 가져가고 막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그게 공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서 이 사람 아파트를 경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을 파는 거는 파는 거긴 하잖아요. 경매로. 근데 부가세를 안 뗀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싸게 사니까. 그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이건 개인적인 소송이 붙었을 때 이 사람이 졌어요. 그럼 그 사람 집 파는 거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가세를 안 걷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5번이랑 27번을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로 볼게요. 26번에 1번이 좀 중요했었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보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2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둘 다 간주 공급입니다. 2번은 폐업할 때 내가 이제 만들었던 자산이 남아있는 거, 그럼 이걸 내가 나한테 판 걸로 봤죠. 왜냐면 이거 만들려고 매입세 공제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팔지 못해도 폐업할 때 네가 너한테 판 걸로 봐라, 이렇게 부가세를 가져갔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개인적 공급, 이것도 간주 공급에 포함됐었던 겁니다. 우리 초창기에 배웠었죠, 간주 공급. 그 다음에 4번은 담보 목적, 이것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문구만 다르지 핵심은 같아요. 그러니까 담보 목적 제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밑에 나왔었고요.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28번은 공급 의제라고 하는데 간주 공급을 물어보는 겁니다. 의제랑 간주랑 같은 뜻이고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4번은 일단 확실하죠.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2000cc거든요. 참고로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주 공급, 의제 공급이라고 하는데 간주 공급이 해당이 되려면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요.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매입세 불공제하지 못했을 때 간주 공급으로 대체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2000cc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2000cc 자동차를 사면 부가세 못 돌려받죠. 근데 내가 자동차 회사를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이 차를 사서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 일을 피할 수 있죠. 내가 차를 사서 그냥 내가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 매입세 불공제 사유인데 피했네? 그럼 간주공급 내가 때려버릴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를 내가 그냥 쓰기만 하는데도 내가 나한테 공급하는 걸로 봐버리는 거죠. 부가세 내놓으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화물차 집어넣잖아요. 화물차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왠지 생각해보세요. 화물차는 내가 직접 사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근데 굳이 안 사고 내가 만들어서 타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부가세를 걷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승용자동차를 화물차로 바꾸면 얘는 공급의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죠. 그럼 경차도 아무것도 아니겠죠. 승합차도 아니겠죠. 9인 승이상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추가적인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1번 28번에 1번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 원료 또는 자재 등으로 사용한다. 이게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배웠잖아요. 근데 얘는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건 맞죠? 근데 판매 목적이 아니죠. 이걸 써두셔야 돼요. 판매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낚이면 안 돼요. 타사업장 반출만 보고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판매 목적으로 반출해야 그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급의제. 근데 얘는 그냥 원료 자재로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왜 판매 목적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판매 목적으로 보내면 거기서 돈 벌잖아요. 근데 원료 자재 등으로 쓰면 거기서 돈을 안 벌죠. 그게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용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사용자랑 사용인이 있죠. 사용인은 직원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사장이에요. 사용자는 사장, 사용인은 직원. 그러면 직원한테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준다. 근데 이걸 간주 공급 때리면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건 줘도 부가세 안 걷겠다 이 말이에요. 복지니까. 그 다음에 3번 불특정 다수한테 그 뭐 길 가다 보면은 막 그 교회에서 막 물티슈 주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거예요. 무상으로 견본품 같은 거 주는 거. 이거는 공급을 안 본다. 홍보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 앞에 나온 것도 있네요. 1번 공장 건물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됐다. 이거는 재화의 공급을 안 받죠. 그러니까 경공매 나온다. 뭐 무슨 법에 의한 경공매 나온다. 그럼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이 2번이죠. 29번이 2번.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 나오네요. 이거 실제로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 그 노란 차 있죠? 노란 차.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한대요. 그러면 그 노란 차는 그 수강생 태우고 막 운전 가르쳐주고 그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출퇴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재화의 공급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용을 해버리면 그 노란 차를 출퇴근용으로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적을 잃어버렸죠. 영업용 차가 아닌 게 되니까. 그 다음은 3번 29번에 3번 에어컨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품을 동회사의 기계장치 수리에 대체하여 사용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28번에 4번이랑 좀 대척되는 개념인데, 그럼 이 에어컨 제조하는 사람이 원재료를 샀을 때 세액공제 받죠?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리할 때 쓴 거예요. 그럼 이건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원재료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28번에 4번이랑 29번에 3번이 반대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29번에 4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29번에 4번은 용역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컨설팅 용역. 그러니까 상담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용역은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 지금 이 4번 선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용역의 무상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팅 회사인데 그럼 컨설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가를 안 받았어. 그럼 이게 용역의 무상 공급인데 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세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재화는 공짜로 줘도 간주 공급 때려버리는데 용역은 그런 게 없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가공 용역 가공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바뀌어버리죠. 그럼 그게 공짜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재화를 부담하는 순간 간주 공급되고 막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내요. 1번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사용했다. 이거는 간주 공급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주 공급은 그 여기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과세 대상이 재화 공급, 용역 공급, 재화의 수입 이거 세 개는 아시겠죠? 근데 이 재화 공급 중에 실질 공급이 있고요. 실질 공급은 아까 뭐 선지에서 봤던 뭐 할부 판매, 뭐 어쩌고 판매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가짜 판매가 간주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재화를 팔진 않았는데 파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주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간주 공급이 또 여러 개 있었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외운다기보다는 이걸 봤을 때 딱 간주 공급이다 정도는 아셔야 되죠. 일단 적어놓고 하나씩 찾아볼게요. 지금 간주 공급이 하나씩 나오니까. 일단 크게 이렇게 4개가 있고, 이거 어차피 뭐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자세히 나누면 면세 전용, 그다음에 뭐 여기서는 그냥 개별 소비세 자동차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그냥 이 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만 살짝씩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매칭하기 편하게 적어놓긴 했어요. 설명 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좀 맞춰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이제 하나씩 보면은 1번이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세 사업으로 쓰려고 샀다가 면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면세 전용. 그럼 이거 내 사업에 쓰는 건 맞거든요. 자가 공급은 내 사업에 쓰는 건데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 전용이고요. 30번에 1번은. 그 다음은 2번. 직접 제조한 과세제와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를 직원 생일 선물로 제공했다. 10만원 이내는 다 주거든요. 원래 조금 더 복잡한 게 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10만원까지 봐준다. 10만원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조금 응용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만원짜리 줬다 이럴 수 있죠. 30만원짜리 주면 10만원까지는 과세를 안 하고 초과분 20만원만 과세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3번. 사업을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 폐업 시 잔존 재화. 4번째고요. 그 다음에 4번. 특정 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제조했다. 이거는 3번의 사업상 증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네, 그 다음은 31번 문제입니다. 간주 공급을 또 찾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간주 공급이 아닌 거 찾는 건데 1번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 운반 트럭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화물차잖아요. 화물차니까 간주 공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28번에 4번 보셨죠? 28번에 4번이랑 31번에 1번이 정확히 반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1번에 2번 보시면 승용차, 휘발유, 이거는 간주 공급이 맞겠죠. 별말 없으면은 5인승에 1000cc 넘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3번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했다. 폐업 시 잔존재와 간주 공급 맞고요. 그 다음에 고객, 또 나왔네요. 사업상 증여.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계속 똑같이. 그 다음에 10페이지죠.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제 나왔네요. 32번에 1번 보시면 용역의 공급을 찾는 겁니다. 10페이지에 32번. 그럼 건설업 나왔죠. 네, 용역의 공급이 나왔는데 건설업 나오면 맞는 거예요. 재료 부담한 건 없죠.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 맞아요. 그 다음은 2번. 네, 이거 강조했었죠.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죠. 그럼 이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가공만 하니까. 그 다음에 3번.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컨설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상담해 주는 거잖아요. 용역이죠. 그 다음은 4번. 이거는 2번과 4번이 반대죠. 4번은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잖아요. 그럼 얘는 재화의 공급. 그리고 33번입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 1번.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아니죠. 딱 봐도 아니네요. 이건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그냥 그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자는 월급 받으니까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사업자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게 틀린 선지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볼게요. 33번에 2번.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 표시 하셔야 돼요. 33번에 2번. 그러면 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한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용역을 무상 공급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임대 용역 무상 공급이라 써 있잖아요. 예외입니다. 얘는 예외예요. 원래 용역은 과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막 건물주가 자기 아들한테 막 쓰게 해주는 거예요. 막 월세 500만 원짜리인데 그냥 막 야 너 써 이거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건 좀 걷어야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특수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특수관계가 뭐 누구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그냥 뭐 가족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반대냐면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용 부동산은 상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살라고 하는 건 괜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있는데 상가를 빌려줬어? 그러면 안 돼. 그럼 부가세 뜯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은 3번이죠. 33번에 3번.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용역의 공급이 맞죠. 그 다음에 4번. 건설 사업자 나왔죠? 무조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34번으로 갈게요. 틀린 거 찾으래요. 34번에 1번 뭐 또 나왔죠? 엄청 잘 나옵니다. 부담하면 뭐 재화의 공급이고 여기서는 과세 거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차피 1번은 되네요. 그냥 전반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맞죠. 부담을 하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부담을 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2번. 처음 나온 문장인데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한테 대가 없이 반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나왔던 원재료 때문에 반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봐요. 그냥 옮긴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3번.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라서 그냥 제끼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좀 하기가 주류는 아닌 것 같고. 그럼 4번을 한번 보시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3번이 답인데 3번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아닌 거 골라내면 답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이 아까 본 34번의 3번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건 조금 쉽네요. 35번 보시면 1번 조경 공사업체가 조경 공사에 포함하여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이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주, 종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35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조경 공사업체가 있죠. 그러면 이 조경 공사 서비스를 그러니까 막 나무 심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과세 용역이거든요. 이 주된 사업이 과세인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 나무도 몇 개 팔 수 있죠. 근데 나무는 면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메인이 과세죠. 그럼 그 나무도 과세로 봐버립니다.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 용역이라고 하고 있죠. 부수 뭐 부수 재화, 부수 용역 이게 따라 붙는 게 부수거든요. 그럼 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잘못 말인데? 아 맞죠? 그러면 원래는 이게 면세인데 주가 과세니까 얘도 과세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를 따라간다. 이거 민법에도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는 메인을 따라간다. 그리고 이제 2번을 보시면은 TV를 판매하는 업체가 그 AS 용역을 한다. 근데 얘는 TV도 과세고 AS도 과세입니다. 뭐 당연히 과세고. 그다음에 3번. 이거 중요합니다. 3번 중요 표시 할게요. 이거는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메인 매출 점표도 제가 넣어놨던 것 같은데 은행은 면세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느낌이 다른 게 지금 얘는 주랑 종이 각각 이제 재화나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행은 아예 지금 계열이 달라요. 이제 은행은 재화 용역 이 개념이 아니라 면세 사업을 하죠 아예. 은행은 면세 사업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면세 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해요. 차량은 과세 물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면세 사업자가 차량을 팔았는데 근데 은행이 맨날 차 파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팔겠지. 그러면 이 차는 그냥 면세로 팔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랑 느낌이 좀 다른 겁니다. 1번은 내가 서비스도 팔고 나무도 판 건데 3번은 은행이 차를 판 거니까 약간 느낌이 아예 다른 겁니다. 계열이. 명칭이 다른데 의미가 없으니까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3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35번의 4번은 피아노랑 피아노 의자 과세 그냥 과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11페이지의 공급 시기입니다. 사실 그 아까 재화랑 용역으로 나눠지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 공급 시기가 달라서 그래요. 재화랑 용역은 공급 시기가 다르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35번에 1번. 이거 좀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그러니까 이게 1번은 장기 할부고 2번은 그냥 할부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비교하시면 돼요. 장기 할부, 할부. 그러면 차이는 할부는 1년 안짝이잖아요. 장기 할부가 1년 이상이죠. 할부는 2회 이상이고. 그럼 이때 할부 판매가 뭐 10개월 이 정도다. 그러면 그냥 인도할 때 다 판 걸로 팔아. 그래서 부가세 내라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뒤에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뭐냐면 재화를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플 장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플을 갖다 줄 필요는 없죠. 그럼 그때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세 내라 이거예요. 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면. 그 다음에 3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이거는 장기 할부 판매랑 묶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 장기 할부랑 기준이 똑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기 할부는 처음에 물건을 줘요.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을 줘버립니다. 장기 할부는. 그리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얘는 받고 나중에 줘요. 완성도 기준만큼 받고 나중에 완성되면 줘요. 이게 차이인데 결국 둘 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하는 시점의 차이는 나지만 그냥 각각 받은 대로 해라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답은 똑같으니까 묶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거 보신 다음에 그 생각나시면 붕괴 한 번 더 보시면 딱 이해가 바로 갈 거예요. 그 메인 매출 점표에 붕괴 넣어놨었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장기 할부랑 완성도는 세트로 기억을 하자. 그 다음에 4번, 35번의 4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도 살짝 배우기는 했죠. 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할 때. 얘도 좀 외워도 돼요. 그냥 답이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분기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3, 6, 9, 12 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3개월 말마다 3개월씩 계산해서 때려버려요. 그냥.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36번에 1번은 뭐 보셨고 완성도 기준. 그 다음에 2번 폐업시 잔존재화는 당연히 폐업하는 때겠죠. 폐업하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내국 물품을 외국 반출한다. 수출재화의 공급, 이건 아니고 선적일이죠. 선기적일, 이거는 다 아실 텐데. 그 다음에 36번에 4번 반환 조건부 판매. 그러니까 이 반환 조건부 판매는 이런 거예요. 제가 차 처음에 샀을 때 차를 보내주고 3일인가 7일인가 타보라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면 빠꾸시키라고. 근데 제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냥 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약정을 이렇게 건 거죠. 7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산 걸로 본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타다가 하루 만에 저 반품할래요. 그러면 안 판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조건이 성취됐다 이 말은 판매자가 구매 의사를 보인 겁니다. 이건 좀 따로 적어두셔야 돼요. 조건이 성취됐다는 구매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반환을 안 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성취되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그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럼 일주일 지나면 그냥 팔기로 했어. 그럼 그 기한이 지나서 판매 확정됩니다. 이걸 그냥 말로 풀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37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 뭐 같은 거 반복되고 있죠. 폐업시 잔존재화가 나왔고 수출하는 것도 선적일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무인 판매기. 아까 뭐 자판기 나와서 보셨는데 무인 판매기로 재화를 공급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음료수 같은 거 사 먹잖아요. 근데 그 동전 넣을 때를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한 번씩 거둘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음료수 다 판 걸로 봐라 이거예요. 그게 현실적이니까. 그러니까 살짝 조절할 수 있겠죠. 네, 약간 현금주의 느낌이 있네요. 특이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위탁 판매. 위탁자가 판매를 이거는 조금 지역적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괄호가 없는 버전이 좀 잘 나오는데요. 이건 좀 원래 잘 나오는데 위탁자, 수탁자, 제3자.
이거는 좀 그 회계랑 같아서 회계 쪽에서도 좀 나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주고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이때 원래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넘길 때는 소유권 이전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팔아달라고 맡긴 거니까. 그러면 이 수탁자가 제3자한테 물건을 넘기면 그때 위탁자가 제3자한테 판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 때 이때가 그 공급 시기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상황이 되는 거고,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할 때 이때로 옮겨버린 겁니다. 예외로. 근데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어서 좋은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탁 판매의 경우 써 있는데 괄호가 없으면 수탁자가 제3자한테 인도한대, 이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괄호가 있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네,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왜냐면 1, 2, 3번을 알면 답이 4번이 되거든요. 그렇게 풀라고 약간 의도한 것 같고요. 네, 38번 보겠습니다. 38번에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거는 아까 35번에 2번에서 봤습니다. 인도가 필요하면 인도한 때, 그게 아니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 다음에 38번에 2번, 이것도 좀 잘 나오는데 상품권을 팔았다 그러죠. 그럼 상품권을 팔면 이 상품권을 판 거는 매출이 아닙니다. 왜냐면 백화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잘 나오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백화점이 있고 고객이 있어요. 그럼 이때 백화점이 상품권을 판다고 할게요. 그럼 고객은 돈을 주겠죠. 현금을 주겠죠. 그럼 이때 이걸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이 이 상품권을 팔고 돈을 번 것인가? 아닙니다. 이유는 백화점은 물건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상품권은 교환 수단이죠 그냥. 근데 현금을 받았다고 매출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선수금입니다. 돈만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고객이 상품권 갖고 오면 물건 그냥 공짜로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판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받을 때는 선수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지. 돈만 미리 받은 거니까. 이거 잘 나옵니다. 상품권을 팔 때가 아니라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이게 실제로 판매되는 때죠. 맞는 말이고, 38번에 3번은 그냥 제끼겠습니다. 보세구역은 이제 뭐 수입 수출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좀 복잡한 내용이라. 38번에 중간 지급 조건부. 이게 중간 지급 조건부. 이거였구나. 근데 어차피 완성도랑 좀 비슷하긴 한데 38번에 4번을 보시면은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세 개가 똑같네요 지금. 위에서 보셨던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그게 그겁니다. 근데 완성도 기준이랑 중간 지급 조건부는 그게 그거예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거는 이제 지나왔고, 이제 조금 널널할 것 같아요. 용세율. 네, 영세율입니다. 0% 세율이죠. 39번 재화의 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면세랑 비교해서 좀 잘 나오는데 그냥 계속 말하잖아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니까 재화의 수입이 과세가 되죠. 그러면 이중과세 하면 안 되니까 수출국은 0%. 여기 있다. 42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42번 문제 1번 있죠. 이걸 한번 보세요. 42번에 1번 보시면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죠. 그러니까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니까 수출국 넌 하지마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0% 때려야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출할 때는 0% 적용이 되는 겁니다. 39번 받고 이제 40번 갈게요. 40번에 1번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면세제도라고 나왔죠. 비교해서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영세율은 왜 있고 면세는 왜 있는 거냐 이거 잘 물어보거든요. 역진성은 이따 면세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40번에 2번 완전 면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같이 면세랑 양세랑 비교하면서 보면 되겠네요. 정확히 따지면 영세율은 그냥 퍼센트고요. 0%라는 뜻이고요. 면세는 제도예요. 제도적으로 면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목적이 나오고 있죠. 목적 이중과세 방지. 얘는 역진성 완화. 자, 그럼 여기서 이 역진성이 사실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역진성은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런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1000만원짜리 경차를 하나 산다고 할게요. 근데 둘 다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럼 이때 부가가치세가 100만원 붙는 건 똑같죠. 참고로 이 1000만원 안에는 개별 소비세가 들어있겠네. 안 들어있겠다 경차니까. 그러면 어쨌든 소비자는 부가세 못 돌려받죠. 그럼 이때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는 이 1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A는 연봉이 1억이고 B는 연봉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똑같은 부가세 100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연봉 적은 사람이 더 부담스럽죠. 이제 그런 게 역진성이에요. 왜 돈 없는 사람이 더 부담스럽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그걸 없애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쓰는 물건의 부가세를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역진성 완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가세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물건에다가 면세를 좀 적용해 주겠다. 이게 면세제도의 취지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40번에 2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완전 면세라고 나오잖아요. 특이한 게 영세율은 완전 면세예요. 근데 면세제도는 부분 면세입니다. 불완전 면세라고도 하고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볼게요.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0% 적용이니까 부가세를 안 걷고 안 내요. 그럼 일단 이거 하나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느라 뭐 800원짜리 물건을 샀다. 그럼 80원 세액공제도 받죠. 그러니까 이 영세율 적용받으면 팔 때도 편하고 살 때도 세액공제 받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이게 면세를 혜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난 완전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근데 면세 사업자는 그에 비하면 B라는 면세 사업자는 1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얘는 없는 거죠. 얘는 부가세가 0인 거고 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도 800원짜리 물건을 사요. 근데 얘는 80원을 못 돌려받죠. 그래서 얘는 졸지에 880원에 산 게 돼서 돈을 못 벌게 돼버리니까 비싸게 판다 그랬죠. 그럼 이건 이쪽은 좋지만 팔 때는 좋지만 살 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면세. 이거 말장난으로 엄청 잘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40번에 3번. 이거 좀 이 문제가 좀 좋네요. 40번에 3번 보시면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영세율은 과세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면세 사업자가 수출하면 면세거든요. 그럼 손해죠 면세 사업자는. 그래서 면세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까 뭐 간이과세 포기도 있었는데 면세 포기도 있어요. 영세율 적용받고 싶을 때 주로 합니다.
뭐 참고로 적어두시면 되겠죠.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 포기를 해야 영세율 적용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다음은 4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데 이게 그 법마다 용어가 달라서 소득세에서는 거주자라는 말을 썼고 법인세에서는 법인이란 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약간 외국인, 외국법인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상호 면세주의에 따른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도 있고 뭐 외국 법인도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한테 면세해주면 우리도 면세해줄게. 뭐 그게 상호 면세주의거든요. 그냥 뭐 이 정도 문구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41번 갈게요. 41번에 1번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이 되죠. 물론 과세사업자만.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안 됩니다. 이제 같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영세율은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왜냐면 세액공제 다 받으니까 수출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영세율은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있죠. 4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 뭐 비슷한 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1번은 아까 봤고요. 이중과세 방지. 이걸 정확한 명칭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2번 42번에 2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다는 약간 그 예시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일본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임대해 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런 느낌? 굳이 따지면.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과세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일반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아쉽긴 한데 나머지를 일단 잘 보셔야겠어요. 42번에 3번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또 나왔죠?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 나라가 우리한테 영세율을 해주면 우리도 해줄게. 이게 상호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잘 나옵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상호주의에 따른다. 그 다음에 4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거 아시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뭐 그런 거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1번에 영세율은 부분면세다. 틀렸죠? 부분면세는 면세고요. 면세가 부분면세고 2번 소비지국 과세원칙 3번에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또 나왔고 4번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이네요. 이거 답 되게 쉽네요. 이번에 구매 확인서 아시죠? 구매 확인서랑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래 있죠. 답만 딱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은 45번입니다. 45번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 1번 나오고 있는데 그 괄호가 조금 거슬리죠. 1번이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거 보면 답 맞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금지금 이렇게 써있죠. 이거 참고로 골드바 말합니다. 그 99.9% 골드바 아시죠? 금괴 그거는 하도 장난을 쳐가지고 그거는 그 인정 안 해줘요. 막 탈세하고 그러잖아 금 가지고. 그래서 결국 골드바 빼고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2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이건 조금 지엽적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그냥 모르는 척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5번에 3번 아까 나왔는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그냥 뭐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좀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냥 이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4번 수출업자가 이거 중요합니다.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행 위탁 수출.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국이라고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데
A라는 회사가 수출 회사예요. 그럼 이 나라가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0% 적용을 받는 게 맞죠. 근데 이 회사 대신에 B라는 회사가 이 수출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A가 다 만들어 놨어. 근데 B가 지가 브로커리지를 놔가지고 아 내가 대신 팔아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수수료만 먹겠죠. 그러면 이 수수료에 대한 거는 10%예요. 그러니까 수출 자체는 0%인데 지금은 그게 수출이 아니라 대행 위탁 수출하고 수출 대행 수수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는 과세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은 46번이에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닌 것. 바로 이제 답만 보시면 4번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라고 합니다.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래요. 그리고 이 46번에 4번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시하시고요. 이 그러니까 얘네가 주어져 지금.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뭐 국가 지자체를 세트로 보통 보죠. 그 일반 전표 문제 같은 거 볼 때 기부하는 문제 본 적 있으시죠? 근데 기부하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뭐 양양시에 기부했다, 국방부에 기부했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다가 기부하면은 면세입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국가 지자체가 직접 파는 걸 말하잖아요. 그것도 면세인데 우리가 기부할 때 있죠. 기부할 때 국가에 기부하고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게 면세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을 해보면 예를 들어 그 뭐 라면 만드는 회사 뭐 팔도 이런 데서 라면을 기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기부를 하면 라면을 주죠? 근데 그게 간주 공급이에요. 부가세 내야 돼요. 기부하고 부가세 또 내야 된다고. 그게 맞잖아요. 왜냐면 라면 만들 때 세금 이제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국가에 주면 어떻게 한다고? 부가세 안 걷겠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라고. 그런 거잖아요. 예, 알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전표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국방부에 기부해서 간주 공급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47번 여기까지 보고 해줄게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자. 이거 아까 나왔던 건데 45번에 4번이랑 47번에 4번이랑 연결하시면 돼요.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대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거래하는 거잖아요. 둘이 수출업자한테 대신 해주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보고 좀 쉬다가 시간 되는 대로 좀 보겠습니다.